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코로나19 계속 걱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재 8,413명, 사망자 9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17살 폐렴 증상을 보이던 17살 고등학생이 숨지는 일이 생겨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방역당국은 초비상이 걸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핫 이슈 몇 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날씨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크고 튼튼한 우산을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만큼 간판이나 창문 파손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오늘은 선별진료소 등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서울, 경기와 충북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은 반면에 낮에는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하고 이제 한 열흘 정도 넘어섰죠. 마스크 어떻게 구매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두 아이 때문에 그 태어난 연도를 위해서 그 요일에 갔거든요. 네. 못 구하고 주말에도 가도 벌써 다 팔렸다고 글쎄. 하더라고요. 못 아침 일찍 구하셨어요? 팔렸어요. 아니, 그리고 또 저 아이들용은 또 귀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른 걸 좀 이렇게 묶어 갖고 써야 되거든요. 글쎄, 네. 그렇더라고. 이게 아직도 보면 줄 여전히 서 있거든요. 예, 맞아요. 여전히 서 있는데 실제 뭐 우리가 마스크를 줄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마스크를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써요? 네, 현금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500원이니까 10장이면 15,000원. 그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마치 물물 교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 바로 네.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마스크만 있으면 여러분 해장국도 먹을 수 있고요. 심지어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얘기냐면 예. 대전의 한 해장국 집에서 지금 보시면 마스크 3장 가져오면 해장국 한 그릇 드린다 지금 이렇게 써 있죠. 네. 이게 KF80이나 아니면 KF94짜리 마스크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예. 해장국 한 그릇을 제공한다 이렇게 내걸었는데 예.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아서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의도인데 그래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깜짝 글쎄 놀란 말이에요. 아이디어죠. 네. 그러면 저걸 한 2,500원에서 3,000원꼴로 생각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약국에 줄 서서 사는 1,500원보다는 조금 비싸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스크를 내고 해장국을 드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있어야 내죠. 사지도 못하는데 그 낼 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네. 현재 그렇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스크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를 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거 보면 왠지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내가 사지를 못하니까 요즘 말로 마스크가 화폐보다 더 귀해졌다. 그렇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부산에 미용실에 또 한 군데 가시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네. 마스크 한 장 내면 10% 깎아드리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한 5장 정도 내면은 이제 이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마스크를 한 장에 한 2,500원에서 한 5,000원 꼴 정도로 상정을 해서 화폐처럼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참 세상에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지만 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중국에서 네. 난리가 났을 때 이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리고 마스크를 우리가 요즘에 금스크라고 예. 부르잖아요. 금스크.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금이나 은 같은 귀한 물질로 금화나 은화를 만들어서
통화로 통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마스크가 귀한 가치를 갖는 이 시기가 됐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근데 요번에는 좀 없었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뭔가가 귀해졌을 때요. 네. 소위 얘기해서 우리 사회에서 행색깨나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면 쉽게 구하는 이런 게 있었어. 안 되죠. 안 네. 되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당연합니다. 없겠죠, 당연히. 예. 없어야죠. 예. 네. 저희가 뭐 금스크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마스크가 귀해졌고요. 정말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이런 상황에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네, 저는 네. 정말 빨리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연구팀이요. 신소재 전문 분야인데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소재 마스크를 개발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거 일회용 마스크인데 이거 빨아 써도 돼요? 뭐 어떻게 재사용해도 돼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의료진이 엄격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물이 닿고 빨면 필터 기능이 사라지고 맞아요. 정전기가 없으면 못 막는다 바이러스를. 그런데 이 새로 개발된 마스크는 필터가 세척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에탄올 살살 뿌려주면 소독도 되고 그래서 20일 동안 쓸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12개 가지고 있으면 1년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안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면 마스크 안에 필터처럼 삽입하는 방식으로 예. 네.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빨리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게 우리나라는 뭐 진단기도 4시간 만에 하는 거, 뭐 10분 만에 하는 거. 근데 네. 이게 나오면 어디서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승인이 있어야죠. 우리나라가. 그 보건 마스크, 규격 마스크 구하기 힘든 게 그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네. 품질을 따지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불량 마스크 요새 유통되는 거 막 적발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네.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한 달만 기다리면 이제 이거 사서 쓰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방송에서 마스크 대란 해도 다들 쓰고 다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매일 갈아 쓰는 게 아니고 한 사나흘씩 쓰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쓰고 다니는 건데 제발 마스크 대란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핫 이슈 5가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5위부터 보겠습니다. 금주의 슈탑5 5위입니다. 근무 중 사망한 배송 노동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였어요. 얘기입니다. 네. 이 40대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배송일, 택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밤에 요즘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새벽 배송을 하다가 네. 그 업체에서 보니까 배송이 계속 이루어지면 온라인으로 자 배송 완료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어떤 지점에 멈춰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오래 멈춰 있어서 무슨 일이지? 그리고 동료를 보냈습니다. 네. 동료가 가서 보니까 이게 경기 안산의 한 빌라에서 네.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이 배송 노동자분이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아유,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겠지만서도 식사도 제때 못하고 배달 네. 시간 맞춰야 되니까 또 이 네. 빌라에서 쓰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엘리베이터 네. 승강기가 없는 건물이었던 데다가 이분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심정지 상태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예.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많으시잖아요. 제 조카도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본인도 너무너무 걱정이 네.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물류는 많아졌지만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에도 그렇지만 택배 워낙에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싶어요. 아니 코로나19 이후에 택배 배송하고 이러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네. 근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택배 이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때문에 좀 걸어 다니려고 마트를 이용하는데 네. 근데 네. 주위에 저처럼 아이 키우는 네. 엄마나 아빠들은요 맞벌이 하는 분들은 전부 택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다닐 시간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요즘에 그 새벽 택배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저 아침에 이렇게 회사 문 열면. 오다 보면 거의 뭐 상자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아니 네. 이게 그전에는 인터넷 주문을 안 하시던 분들도 요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인터넷 주문을 시작을 하셨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인터넷 주문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던 시니어들도 이제는 인터넷 주문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물류가 엄청나게 그러게 증가했을 것 말이에요. 같아요. 맞습니다. 재택근무 확산 또 계약 연기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택배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늘었는지 저희가 표 보면서 좀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자, 택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요. 한 배송업체의 하루 평균 배송량이 300만 건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늘었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에는 지난해 말에 220만, 230만 건과 비교하면 약 30%가량 굉장히 늘어난 거죠. 30% 거의 명절 네. 수준 아니에요? 거의 명절, 매일매일 명절 수준의 택배량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배송량이 늘어요. 네. 그러면은 제일 힘든 분들이 택배 노동자분들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이분은 구역을 다 할당받아서 네. 늘 거기를 돌고 계시는데 네. 배송해야 되는 물건이 뭐 30%그 이상도 나옵니다. 지금 네. 3배에서 5배는 업체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지금 너무 이제 사각지대에서 네. 과로, 과부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의 위험이 이제 적신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망한 40대 아까 비정규직 택배 노동자 말이죠. 예. 이분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제 약 한 달, 네. 4주 정도 된 분인데 수습 기간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 20군데를 배송해야 된다. 그럼 제 생각에 3분의 1 군데씩 그러네요. 들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어디 엉덩이 붙이고 쉴 시간이 없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편한 건 또 사실이지만 예. 네. 이 택배 노동자의 건강을 함께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택배량이 많아지면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바뀌는 거고 네. 근로 환경도 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우선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네. 인원을 늘려야 되죠. 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뭐 업무량이 늘었으면은 결국은 근로자를 늘려서 그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긴 하는데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 요즘 도입되고 있냐면 저 같은 개인이 아르바이트로 가입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카풀처럼 아. 제가 이동하는 거리에 이 물건들을 좀 그쪽에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을 타든 내 차로 가든 그걸 가지고 제가 전해주면 네.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아르바이트가 되는 일종의 거예요. 팟타임이네요. 맞아요. 네. 완전 팟타임이고 이걸 스팟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왕 움직이는 상황에 내가 일거리가 맞으면 한다. 사람 태울 수 있으면 내가 태우고 간다. 네. 물건 내가 전해줄 수 있으면 전해주고 간다. 인편 배달 방식입니다. 네. 이게 좀 활성화된다면 네. 조금 과부하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네.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송 노동자분들은 저는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갈게요. 이럴 수가 없어서 맞아요. 더 선택의 취약해요. 여지가 없을 뿐만 네, 아니라 네. 대면 접촉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네.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감염 질환이 유행하는 이 상황에 이 맞아요. 여러 대면 접촉을 하다 보니까 감염 위험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일을 하니까 땀을 예. 말도 못하게 흘리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접촉 빈도가 늘어나는 걱정도 있지만 이분들의 개인 건강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 불안을 가지고 노동을 한다면 네. 심리적인 부담도 있을 텐데 심리적으로 압박된 상태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 더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일단은 감염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두 번째 노동 강도가 굉장히 조금 더 강한 상태에다가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또 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티졸이 높아지면 흔히 우리가 가슴 쪽으로 가는 혈관, 흉선에 압박이 오고요. 심장이 불안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의학계 지적이거든요. 모쪼록 이분들의 건강 안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어제도 택배를 시켰거든요. 근데 택배를 시켰는데 비대면으로 배송을 하겠다 네네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네, 보통 비대면을 많이 쓰고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요즘은 많이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경비실에 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놓아주세요.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집 앞에 그냥 놔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대면이에요. 안 만나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면을 원하는 고객도 있다는 거예요. 대면 원하는 고객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집에 있는데 그 물건을 빨리 받고 싶어. 확실히 받겠다. 그리고 빨리 확인하고 싶어. 네네. 기다리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대면을 요구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모두 다 비대면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택배 배달업, 배송업 이쪽은 모두 다 코로나19의 고위험군 직종에 속합니다. 네. 저희 집에 택배 물건 올 때 보면 띵동 해서 누구세요 하면 싹 가고 밑에 보면 상자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네네.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당분간은 이제 택배 물건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글쎄 이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서로 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얘처럼 빌라가 4, 5층일 때는요. 마스크를 못 쓰세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다 보면 차를 주차하고 주정차 위반을 안 하려면 5분 안에 왔다 갔다 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따뜻한 말 한마디, 돈이 안 드는 마음의 여유로서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것도 좀 이겨내는 지혜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네. 그 5층 아파트 있잖아요. 좀 네. 오래된. 거기 엘리베이터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예전에 신문 돌릴 때 그 5층에 신문 하나 있으면 올라가기 그렇죠, 싫어.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그런 집은 또 밑에 그 경비 아저씨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 올라가기도 참 힘들고 어떡할까 이게 싶네요. 이제 요새는 그래도 이제 문자가 사전에 딱 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배달이 됩니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택배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요청 사항 같은 걸 적는 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1층에 놔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몇 시에 있습니다. 그때 오실 수 있으면 제가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내려가실 때 생수 하나 정도 이렇게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택배 올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하나 붙여서 고맙습니다 한 자 적어놓거든요. 백심이 되죠. 네. 백심이 되죠. 그럼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잘 봤다고 찍어서 보내주셔서 예. 저는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집에 주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은데 출근해서 낮엔 비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물건이 하루 종일 집 앞에 놓여 있는 것도 불안해요. 예. 경비실도 없는 빌라예요. 혹은 구 아파트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구역마다 요즘은 대리로 받아두는 곳들이 다 지정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주로 편의점 네.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상점이에요. 네. 그럼 거기다가 좀 맡겨주십시오 하면 자기가 퇴근길에 찾아도 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찾아도 되고 네. 이런 거 좀 이용해 주시면 사실 좀 이 애매한 층수는 안 올라가시게 우리가 배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이제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는 분위기가 오겠어요. 네. 근데 이게 택배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뭐냐면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는 그 새벽 배송 저도 이용해서 주로 먹거리 같은 게 오는데 네. 제가 주로 즐겨 먹는 뭐 과일이나 채소나 혹은 커피 신선하게. 이런 게 오는데 문제는 소규모로 시켜요. 소량. 많이 시키면 냉장고에서 보통 상하죠. 네. 그래서 요만큼 먹을 만큼 시키는데 네. 박스가 이렇게 커요. 그 포장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뜯으면 그 안에 왜 이렇게 무겁지 했는데 보냉제라고 해서 네. 아이스팩 같은 게 또 들어있어요. 신선하게 보낸다고. 맞아요. 네. 안에 박스가 또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도 아닌데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보냉제, 맞아요. 그 안에 맞아요. 또. 네. 그래서 이게 배송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 예. 근데 예전에는 하루 한 끼를 집에서 먹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 다 스스로 이제 접촉을 차단하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 쓰레기 배출량이 어마어마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배출량도 늘었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제가 있는 아파트에는 수요일이 이제 재활용하는 날인데 그때 딱 나가 보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보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물량이 많은데 저희 함께 그 분류를 도와주시는 경비 아저씨가 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옆에 종량제 봉투 이게 버린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옛날보다 훨씬 두세 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제대로 분리를 안 하고 다 쑤셔 넣어가지고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리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함께 고생하시는 분들의 고생도 좀 덜을 것 같아요. 네.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5 4위입니다. 그래도 봄은 온답니다. 그래도 봄은 온다. 그럼 도심 산책하시는 요즘 부쩍 많아졌어요. 네. 방역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그래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답답했던 다 시민들이 마스크 감염 우려가 적은 야외로 향한 겁니다. 한 2, 3주 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한 2배 정도는 늘은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고 기분이 듭니다. 등산로도 늦은 오후까지 북적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집에 있으니까. 제가 또 환자가 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운동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꽃 2020년을 습격한 코로나19. 그래도 2020년 봄은 옵니다.
저희 아파트 양지바른 한켠에도 벚꽃 폈어요. 네. 너무 봄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요새 길 네. 가다 보면 산수유가 하나가 들립니다. 네. 그리고 개나리 피기 시작했고요. 진달래도 있고 이제 곧 꽃대골이 시작이 되는데 네.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하고요. 행복감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프다. 우스운데 슬퍼요. 근데 분명히 꽃이 너무 예쁘니까 야 했는데 다들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네. 황사가 미세먼지가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그럼. 전부 마스크를 쓴 장면에 꽃이 활짝 폈다는 거죠. 야, 지금 꽃 너무 이쁘다. 예쁘게 꽃이 폈죠. 네. 날이 이번 주에 좀 포근해지면서 네. 꽃들이 좀 부쩍 폈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디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래요.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본 풍경 지금 보여드리는데 여긴 제주도겠지? 유채죠. 예. 산수유네요. 아이고 지금 이 와중에도 꽃 보니까 힐링 되는데 다들 마스크 쓰고 계세요. 네.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의 힐링이라고 네. 하잖아요. 우리 의료진들도 잠시만은, 네. 틈틈이 또 꽃 보러 밖으로 나온 거예요. 고생하십니다. 그러게. 예. 네. 근데 마스크는 다 착용을 하셨고요. 네. 요즘 뭐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꽃들 좀 피는 거 보면 마음적인, 심적인 위안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위로 정도가 아니고 치료 기능이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할 때 블루라는 말이 이제 우울증, 우울감 이런 걸 이야기할 텐데 이 코로나 블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마치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꽃은 피고 햇볕은 나는데 가능하면 햇볕을 쪼이셔야 돼요. 왜냐? 30분만 햇볕을 쬐어도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잠이 잘 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멜라토닌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생겨나는 건데 이게 우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도 높이고 동시에 비타민 합성도 되면서 건강과 면역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해서 가능하다면 햇볕 많이 쐬시고 그 가까운 데 꽃이 있으면 꽃하고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꽃 좀 보세요, 권 박사님. 아니 보고 싶은데 사실 네. 마음은 굳고 근데 어제 잠깐 어디를 지나가는데요. 네. 각각 공원에 아이와 강아지와 네. 부모님이 다 나와 계신데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멀리는 못 가고 동네 아파트랑 놀이터에 있는 계속 거기만 벨벨벨 도는데 아이들이 네. 와 아빠 꽃이 폈다라고 코로나19만 없었으면 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아니 저도 가까운 저희 동네에 가족공원이 있는데요. 네. 거기 가니까 평일이잖아.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많지 했더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애들 나와서 이렇게 노는데 그 평화스러운 모습이 네.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이때쯤이면 봄꽃 축제 한창이잖아요. 이거 다 취소됐다. 아니 이게 겨울에는 너무 안 추워서 네. 얼음이 안 얼어서 축제가 다 취소됐었는데 봄이 오면 꽃 축제인데 네. 우선 대표적인 벚꽃 이 진해 군항제입니다. 예. 취소. 이거 그럼 저는 취소됐구나. 해마다 진해 가봐야지 못 가요 멀어서. 그럼 여의도 벚꽃 축제를 네, 꼭 네, 가거든요. 이거 유명하죠. 그런데 올해 전면 취소. 아. 윤중로 축제도 이제 그렇구나. 취소가 된 거고요. 이게 네. 2005년 시작됐으니까 이 16년 만에 여의도 벚꽃 축제는 취소된 게 최초입니다. 또 뭐 지역 중에서 전남 광양하면요 매화 축제로 유명한데 좋죠. 정말 매화 축제가 매화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매화 축제도 취소가 됐는데 근데 얼마나 시민들이 봄을 기다렸는지 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렸다고 해요. 네. 뭐 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 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마스크 쓰시고 손 세정제를 거의 하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봄의 풍경입니다. 예. 사실 이 봄 축제가 많이 취소는 됐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력인지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차들이 막 늘어서 있네요. 이렇게 가려고 기다리는 네. 차량도 굉장히 많고요. 뭐예요? 보시면 일일이 다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측정도 하고요. 열 측정을 다. 네. 저희가 체온 측정을 하려고 차를 세웁니다. 강화도예요. 예. 네. 지난해 1,000만 명이 찾은 관광지입니다. 강화대교인데 예. 강화대교가 드라이브 스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줄 세워서 체온 예. 측정을 다 일일이 하고 넣어드리는데 일부 이 불만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네. 기다려야 되니까 네. 대체로는 잘 따라주셨다고 하네요. 네. 네. 음주 측정도 저렇게는 안 하잖아요. 깜짝 놀랄 장면. 그래도 다들 응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깥 나들이를 나가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하동군에 가서 보면 네. 우리가 왜 매실, 매화 유명하죠. 네. 또 그리고 벚꽃도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봄 축제는 취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네.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관련된 여러 장소, 이를테면 뭐 화개장터 맞다, 유명하죠. 맞다. 뭐 최참판댁 유명하죠. 뭐 그 관련된 유명 지역들마다 다 방역을 그렇게 꼼꼼하게 잊지 않고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네. 윤중로 벚꽃 축제는 안 합니다 했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예, 서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현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금주의 탑5 3위입니다. 전국 학교 사상 첫 4월 개학입니다. 아, 이거.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감염증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휴업 기간과 개학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학교 개학이 2주가 더 미뤄졌죠. 네, 이거를 처음엔 쉽게 생각했죠. 한 번 한 주 미뤘고, 네. 2차로 2주 미뤘고, 다시 3차로 2주가 더 미뤄져서 네. 여기에 벚꽃이 붙었습니다. 네. 벚꽃 개학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 차례 개학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 개학을 했어야 되는데 네. 세 차례 연기돼서 4월 6일까지 밀린 건데요. 네. 한 달간 미뤄졌고 사실은 여기에 동반해서 모든 학원과도 사실은 미뤄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새 학기를 맞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진학하는 은호. 예년 같으면 새 친구들과 한창 어울릴 시기지만 아직 담임 선생님 얼굴조차 모릅니다. 처음에는 학원하고 이런 데 쉬니까 좋았는데 계속 안 가니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한 기분이 들어요. 수업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배울 내용은 많으니까 확실히 다 소화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소화 못하면 또 나중에 가서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신과 다르게 변별이 안 되고 기말 한 방으로 끝나는 거니까. 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 부족한 수업 일수를 보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습 공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아니, 저도 올해 저 초등학교 입학하는 늦둥이 꼬맹이가 있는데 제가 더 기다렸어요. 애 입학식 탁 가서 이러면 한번 보자 이랬는데 아, 이게 그냥 날아갔어요. 저는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됐거든요. 예. 처음에는 너무 신나해요. 학교 일주일 연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안 가니까 본인도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또 학교에서 온라인 EBS 강의를 들었는데 얘네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아, 맞아. 힘들어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마찬가지죠. 강의. 예. 저는 특히 그 중고등학생들 진도 지금 한참 나갈 때거든요. 걱정이에요. 제가 제일 답답해요. 네? 저희 둘째 아들아이가 고3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수능도 미뤄질 판이에요. 예,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맞아. 근데 이제 고3 진도 이거 언제 나가지? 지금 일단 법정 수업 일수가 190일이에요. 네. 초중고의 경우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맞출 수가 없어요. 여름방학이 다 없어져도 수업 일수가 안 나와요. 예. 왜냐하면 또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좀 여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일 정도의 법정 수업 일수를 올해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학사 일정을 지금 각급 학교들과 이 교육청, 교육부가 엄청나게 짜고 있는데 개학 이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들은요, 휴일이 많은 5월, 그러니까 뭐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뭐 여러 가지 어린이날, 네. 이거를 지나기 전에 4월 말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근데 네. 지금은 사실은 4월 6일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네. 중간고사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3 학생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제분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하잖아요. 중간 기말이 내신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일단은 뭐 기말고사는 학기 말에 친다 치더라도 중간고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4월 6일에 개학하면 보통 4월 중후반이 중간고사예요. 맞아요. 그리고 한 2주 공부하고 시험을 어떻게 쳐요? 예. 그 진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5월 한 중후반으로 중간고사를 미루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치는 시험이 아니라 수행평가 같은 것으로 대체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학부모들은 또 이거 내신에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공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맞아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따져봤더니요. 여름방학이 2주 정도 짧아질 가능성이 큰 게 이것도 교육부에서 그렇죠. 수업일수를 한 10일에서 15일 빼줬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여름방학이 한 4일밖에 안 되는데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수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은요. 여름방학이
이 시간에 사실은 네. 논술 준비도 하고 사실은 또 대도시에 안 살면은 시외지에 있으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대도시로 방학 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름방학이 비교적 짧아지고 예. 없어지면 이렇게 준비를 못한 고3 수험생은 네. 아주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네, 네. 자, 지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고3 수험생들은 지금 수능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학부모도 그렇고 촉각이 곤두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글쎄. 지금 유은혜 아까 사회부총리가 네. 2주 연기를 3차로 발표하면서 네. 개학 무렵에 네. 수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개학 그랬는데 무렵에? 네. 예, 지금은 4월 6일에 만약 개학해서 어떻게든 이 수업일수 줄이고 간다면 수능일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가급적 바꾸지 않는다는데 네. 사실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3이 특히나 불안스러운데 지금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이 지금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는 더 날립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혹시 지금 이 상황에서 수업 일수도 중요한데 수업 시수도 동시에 줄기 때문에 네. 이 학습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여름방학에는 학생들이 자소서를 씁니다. 네. 자기소개서 써야 되죠. 이런 수시가 워낙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준비를 보통 그 시기에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사교육에 대한 광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부에서 정말 알뜰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예. 이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개학이 앞으로도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뭐 최영희 평론가도 고3 수험생 그리고 입학을 앞둔 꼬맹이 아버지 이렇게 있지만 학부모들이 한숨을 쉬는 이유는 또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게 일상이었던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려니 힘에 부칩니다. 아이 한 명은 잠시 외가에 맡겼는데 언제 데리고 와야 할지 난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한 8살 아들은 온라인 강의가 익숙할 리 없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수업이라고 온라인 강의를 보여주는 게 태블릿 PC 많이 하고요. 뭐 게임 많이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참 참담한 심정이에요. 가족한테 또 맡기기에는 또 그만큼 또 저의 짐을 넘겨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또 회사는 안 나갈 수 없고. 온라인 맘카페에선 계약 추가 연기에 대책도 없이 연기하면 직장인들은 누가 책임져 주나 지치고 우울감 생긴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애는 유치원 졸업식도 못했거든요. 네. 사진만 받았거든요. 입학식도 못하고. 네. 근데 이 엄마하고 사이까지 나빠질까봐 좀 걱정인데 엄마하고 애하고 늘 붙어 있으니까 엄마는 소리 지르고 애는 도망가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아이들 카톡방을 제가요 넌지시 보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착하던 우리 엄마 아빠가 악마로 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서 자주 보다 보면 부부간에도 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아이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이게 4월 6일까지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그러니까.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는 조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요 요즘 이 대책이 안 세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지 네, 않았어요? 이 바로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고 하는 안이 나왔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다 무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벌이의 경우에 아이 본다고 쉬면 누가 돈 줍니까? 그런데 이걸 고용노동부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쉬는 경우에는 일일 5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네. 냈습니다. 근데 다만 제한이 있어요. 부부 합산으로 최대 50만 원까지고 그리고 이제 한부모인 경우에는 10일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부모인 경우에는 5일까지 쓸 수 있는 제도를 냈는데 이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인 겁니다. 지금 이틀 동안 신청이 6,000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 둘 10살 7살 키워보니까 사실은 턱도 없이 부족한 비용이고 쉬는데 돌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네. 요즘에 직장인들 사이에 이거 조금 쉬다가 영원히 쉬는 거 아니야라는 글이 사실은 많이들 올라오는 거죠. 네, 불안하죠.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마디씩 네. 뭐 이런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혹시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근데 네. 나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 소리나 안 지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다투니까.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면 잡아가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이 예전에 아이들이 뜨는 그 학교 앞에 비둘기 공원이라 있는데 네.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좀 거기서 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네. 열 체크나 그런 걸 해서 좀 안심록에 놀 외부 공간.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니까 네. 2m만 떨어지고 마스크만 하면 야외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네, 정말 얼마나 네. 답답하겠습니까? 개학 연기가 되면서 학생들이 갈 곳 없이 야외를 가지도 못하고 흩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서 이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학생들로 북적이는 PC방. 칸막이도 없는 자리에서 밀접 접촉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자리에 음식까지 놓고 먹습니다. 방역 사각지대는 더 있습니다. 10대들이 많이 찾는 동전 노래방입니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사람 한 명만 들어와도 꽉 찹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이용자들은 침방울이 튄 마이크를 주고받습니다. 소독기에 있어야 할 마이크들은 일회용 캡도 씌워져 있지 않은 채 리모컨 옆에 놓여 있습니다. 4명씩 그렇게 앉아가지고 마이크 조용하면서 하고 같이 조용하면서 같이 놀고. 좁은 칸칸마다 앉거나 누워있는 학생들이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손에 침을 바르며 책장을 넘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아니 우리 청소년들 피가 너무 뜨겁거든요. 집에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몰려가는 곳이 PC방, 노래방 이렇게 네. 집단적으로 실내에서 이렇게 좀 밀폐되어 있는 공간 이런 데네요. 갈 데가 없어요. 네. 갈 데가 없고 이 친구들은 또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다가 지금이 또 대학이 수강 신청 변경 기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는 조금 느리니까 PC방에 가서 한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도 PC방에서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확진자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는 좀 약간 또 느슨해지는 게 있어요. 네. 그 스트레스는 약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위험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냐하면 왜 학교 개학을 미뤘어요? 집단 생활하면 집단 감염될 것 때문에 네. 미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럼 집에서 뭐 자가격리까지는 아니라 네. 하더라도 네. 접촉을 좀 차단해야 되는데 네. 더 위험한 밀폐 공간으로 그게. 들어가고 있다. 네. 이거는 그럼 왜 계약을 미룬 건가 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 이태원 같은 데 보면 클럽 있죠. 성업주의. 아니 거기 마스크 안 하고 네. 쫙 젊은 사람들 그냥 줄 서 있어요. 그리고 클럽 들어가서 그냥 모여서 그냥 입김 뿜어내면서 춤춘다고. 정말 문제죠. 근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은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부모님들이. 네. 근데 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밖에 학원 나간다고 뭐 노래방을 가거나 PC방 가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망자가 어제 한 명 빼놓고 거의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있는데 이게 또 가족으로 돌아가면요. 이게 부모님도 걱정되니까 좀 뭔가 20대에는 좀 마음의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좀 한번 걱정을 해봅니다. 네, 네.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도 굉장히 있는데 요 위기가 지나고 나면 또 일상이 남아있고 아이들의 입시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안 가지만 혹시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또 혹시 학업에 학습 공백이 생길까 봐 학원은 또 보내고 독서실은 또 보내는 상황이 생겨나거든요. 네. 이게 조절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겪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2위로 가보겠습니다. 금주의 스타5 2위입니다. 2위는요, 코로나 고용 한타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소리들을 하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너무나 더 힘들어졌다. 그전에도 힘들었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작년 12월부터도 경기가 안 좋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매출도 그렇고 손님 인원수도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예전에. 예. 그렇게 해서는 이거 월세를 내고 인건비 나가고 재료하고 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모님들 뭐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서는 일을 하는 식으로 하고 상황이 짝짝하고 많이 복잡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저곳은 저 상암동에 있는 곳이라 저희도 지나가면서 자주 봤던 곳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 한 명이 일식집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불매 운동하는 시기에 너무 어려웠다가 조금 괜찮아지는가 했더니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그 친구도 폐업을 했어요. 이런 집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조금 장사가 된다고 하는 집들도 오전에만 장사를 하고 저녁 장사를 하지 않는 집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전화를 드려서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동창 모임을. 네. 취소하려고. 네. 코로나 때문에 모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유명한 괜찮은 꽤 잘 되는 맛집이었는데 예. 이 단골 가게라 아시는 사장님이 우시더라고요. 오늘만 취소가 10개가 넘네. 그래요. 동상 다음에 오세요. 그러는데 너무 울컥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신고한 음식점이요, 1년 전보다 45%가량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위기의 현장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고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마다 새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들이 한가득입니다. 폐업한 점주들이 한 푼이라도 건지려 내놓은 것들입니다. 이 상태가 완전 최상급이래요. 보호 비닐조차 안 뗀 것도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와가지고 가져가시라고 할 때 분명하지. 대구가 치킨탄 맞아버리니까 더 한 거라요. IMF 외환 위기를 견뎌냈던 오래된 식당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전통의 이 중국집은 최근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로부터 100년 가게 인증을 받을 정도로 유서 깊은 식당이지만 전례 없는 불황에 손을 들었습니다. 50년이 넘어 했는데도 5번 끝에 휴업해본 처음입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소연합니다. 2월 20일부터 해갖고 5명 안 나오고 가족 3명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가 2천억 원을 편성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는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영업이 있죠. 네. 이제 강사들 하면서. 근데 많은 사장님들을 찾아뵈면 이런 얘기를 해요. 소상공인분들이.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뭐 폐업, 파업이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영업이 이러면 고용시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인터뷰에 잠깐 나와서 제 귀에 쏙 들어온 대목은 지금 이제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손을 좀 줄이는 거예요. 아예 휴업을 하든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보시게 될 텐데 한 여성분은 이런 통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문자 메시지였는데요. 미안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출이 70%가 빠져버려서 재정상 어려움이 좀 있어. 취업 준비 전까지 같이 하면 좋은데 이해 좀 해줘.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네, 라는 문자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문자잖아요. 해고 통보인데 그래도 저 정도 쓰시는 분은 상당히 애정이 있었던 주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울컥했겠습니까? 고용주나 아르바이트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버티시던 분들이 이제부터 한계가 온 거예요. 제일 문제는 고용시장 한파는 3월부터 더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고용 위기가 심각한 게요. 뭐 최근 취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이요. 정말 많이 오고 막 하소연들이나 아픔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나 또 보실래요? 예, 지금 나오는데 회사에 들어온 지 2달 됐어요. 수습 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일이 뚝 끊겼어요. 연봉 맞추기 힘들다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네. 취업이 됐는데 취업되고 수습 기간 지났는데 나가줬으면 하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급인데 코로나19 자금이라고 하는데 벌써 다
친척이 만료돼서 소진이 안 될 정도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소기업이나 자영업은 보통 뭐 2인 기업, 3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70%, 50%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하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뭐 근로자분들, 숙박업 여행 관계자들 그러네. 그리고 은퇴 앞둔 분들은 사실은 더 앞이 더 그래요. 막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게 고용의 겨울이 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미 잘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심지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공항 비정규직 52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 이 직장에서 해고가 된 다음에 이분들이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실업급여도 지금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생계가 오늘부터 막막한 거예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 이게 쉬는 거가 아니고 잠깐의 위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무게는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큰 고민입니다. 네, 지금 뭐 공항에 대한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실업자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9일이었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작년 2월에 6천억 대였다고 해요. 근데 7월에 7천억 대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2월에는 7,819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했을 때 약 32%가량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여기에 그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비율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더 거예요. 늘어나겠죠. 네. 그동안 정부가 이제 이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많이 공공 부문에서 해왔는데 네. 이 정도 위기가 오면 이제 버티기 힘든 거거든요. 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고 네. 이 비정규직은 또 이제 일용직이 되고 네. 일용직은 이제 실업 상태가 되고요. 네. 이 파장이 한동안 갈 것 같은데 긴급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일이 끊긴 분 지금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걱정이 엄청 많이 있네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태권도 도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월 19일부터 태권도 협회에서 쉬라는 공고가 내려와서 그때부터 계속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태권도장이 지금 휴관 상태인 거군요? 네네, 그렇죠. 그 주변에 학원들도 좀 있을 텐데 사정이 마찬가지입니까? 네, 주변의 학원들도 전부 다 휴업한 학원들이 100%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태권도장에 안 나가시게 된 지 한 달 딱 됐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지금은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택배 상하차하고 새벽에는 배송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택배에 대한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 네네. 배송량이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엄청나다면서요? 예, 원래 많았던 것 같고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결혼은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 혼자시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택배 일 하는 게 사범님으로 일하실 때 하고 급여 수준은 어떻게 돼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고 고정적인 지출이 그 금액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택배 일을 하시다 보면은 감염 걱정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 걱정도 되는데 마스크도 꼭 끼고 있고 개인 위생의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되고 배달할 때 그냥 문 앞에 놔두고 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태권도 도장이 어디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데요? 그 도시 군 따지면 대구 강력시 달성군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군요. 대구예요? 대구에. 그러면 이거 언제 문을 연다는 기약도 없겠는데요? 네, 관장님께서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서 학교 개학일에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자고 기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나저나 관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장님도 저랑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가족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예. 걱정이 정말 크시겠네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오늘도 이제 일하러 나가셔야 되겠네요. 예, 저녁에 일하러 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도 너무 힘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예,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아침에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습니다. 네. 지금 대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저희 10살, 7살 아이다 보니까 학원 주위에 많은데 태권도, 수영 모든 걸 다 지금 4월 6일까지는요. 개점 휴업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든 학원은 아니지만서도 대부분 50% 이상이 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각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건 필히 쉬어야 된다고 행정명령까지 내릴 정도니까 네.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이런 학원들은 우리가 이 상황이 딱 계약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학원에 다 다시 등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아직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공포가 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이게 주춤주춤 올라가거든요. 빠른 회복이 되고 이제 지금 뭐 백신 얘기도 합니다만 치료제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취업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들었거든요. 네, 전 둘째는 고3인데 첫째는 학원 마치고 구직 중입니다. 취업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잡히면 면접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되고 있어요. 연기, 무기한 연기. 취업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일 선생님 당사자시네. 고3에 지금 취업 준비생에. 코로나19 고위험군이네요. 방금 전화드렸던 우리 사범님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일 택배 노동을 하면서 사실은 아르바이트 쪽으로 쏠리고 이것도 많지가 않고 택배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다른 일일 업종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 아니에요? 정규직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르바이트식 점점 직업이 하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단기 위축으로 끝나지 않죠. 언제 내 고용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뭐 감염의 위기는 어쩌면 생계 위기 앞에서는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장기 불황으로 가거나 혹은 이 상황에서 경기가 빠르게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고용이 더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지면 당연히 내 상황에 대해서 위축감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조금 빠르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불안에 이어서 경제 이슈가 있죠.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0.75%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제로금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리가 0.75% 제로금리 수준인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현재 이 경제에 다가오는 충격이 사상 처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낮았던 기준금리가 연 1.25%였거든요. 이거를 단박에 0.5%포인트 낮추면서 이제 바로 우리도 0.75%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예금 측면에서는 예금자들이 이렇게 이자가 낮으니 내가 저축하느니 투자하겠다,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대출 측면에서는 이제 낮은 금리,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돈이 막 급박한 사람들이라든가 원리금 못 갚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트이려는 그런 정책으로 이번에 우리 한국은행이 이렇게 큰 폭의 금리를 낮췄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주는 충격이 사상 처음에 그런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제로 금리라고 했으면 예적금 금리가 진짜 제로가 된다 뭐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도 바로 제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자에는 이제 이자 소득세 세금이 좀 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인플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아마 뭐 바로 영원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받는 그 이자가 실질 이자 개념으로 보면 거의 오히려 인플레 감안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 적금의 매력은 이제 당분간 상당 부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예적금 하는 금리는 금방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는 금방 안 내려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서 예금금리, 대출금리고 차이를 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금금리는 확 낮추고 좀 대출금리는 조금 있다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을 좀 보면은요. 그런 거 플러스 이 대출금리가 바로 안 떨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들의 뭐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함께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현금, 그 현금 중에서도 달러만 받는 막 이런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행 뭐 약간 어려운 뭐 이야기긴 한데 은행 채권값도 지금 이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준금리는 떨어지는데 시중금리는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는 일종의 이제 왜곡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기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좀 잠잠해진다면 적어도 한두 달 후에는 대출금리도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두 달 후에 대출 받으면 고정금리로 받는 게 좋아요. 고정금리가 좋겠네, 그죠? 네, 저는 그 다음은 거의 고정금리가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도 0%까지 더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라는 통화 때문에 0.75 한 번 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0.5%가 거의 기준금리의 끝선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후에 이제 대출금리가 모르겠습니다. 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뭐 연 2% 초반 혹은 정말 과거처럼 연 1% 후반대까지 간다면 글쎄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언을 해보고 그동안 또 높은 금리로 대출 받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당장은 아니고 이제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는 이제 금리 떨어지면 고정금리 그 금리 갈아타기 낮은 금리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은행 대출이 좀 있어서 금리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가 지금은 안 떨어졌어요. 아직. 지금 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예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 맡기는 것보다 어디 투자해야 된다. 아까 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갔다. 뭐 부동산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왜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나를 생각해 보셔야죠. 이게 큰 경제 충격이거든요. 이럴 때는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뭐 부동산 같은 이런 투자 자산의 가격에 오르지도 않고 거기에 살려는 매수가 몰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팔아서 현금을 손해주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금리 인하가 집값 부채질한다.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 과거에 보면 부동산이 급락하거나 폭락하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네. 최근에도 좀 보면 강남 쪽, 서울 강남 쪽의 고가 주택은 뭐 상당히 큰 폭의 급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금리를 이 정도로 낮춰놨기 때문에 막 급매물이 전 국민적으로 쏟아 넣을 가능성도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금리의 큰 폭 인하가 부동산 상승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낮고요. 약세의 폭은 좀 줄이는 하방은 막는 그런 효과를 부동산에 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들 걱정이에요. 특히나 저 퇴직 이후에 그 은행에서 예금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어떡할까 싶어요. 걱정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뭐 미국도 뭐 1% 가깝게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뭐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대출 금리는 조금 떨어진다니까 좀 낮긴 한데 그것도 이렇게 아주 기쁘진 않네요. 네. 자, 경제 제로금리 시대 얘기까지 봤고요. 1위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탑5 1위입니다. 또 집단 감염 발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걱정하던 곳이에요. 네.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시설이 제일 위험하고요. 기저질환자, 고령자. 그런데 지금 대구에 있는 한 이 요양병원에서 지금 75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환자 57명, 또 이제 이 의료진과 직원 18명.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방문했던 가족들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다행이에요. 1월 28일부터 면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확산됐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네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일어난 집단 감염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충격을 줬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저기 소금을 뿌려주는 거죠? 분무기로 입에 뿌렸어요. 3월 1일, 3월 8일 두 차례 이 신도가 135명 크지 않은 교회예요. 네.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신도들에게 다 자 입에다가 아하세요 하고 분무기로 소금물 뿌린 거예요. 저 바이러스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게. 오히려 의료 전문가들은 저 행위 때문에 집단 감염이 촉발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똑같은 분무기 가지고 그대로 입에 가까이 된 채로 뿌리니까. 입안에 거의 넣거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소금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가짜 정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자,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믿고 아니었으면 저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은 아무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였거든요. 우리가 정말 인포데믹이라 그러는데 가짜 정보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예배나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라고 네.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대형 교회에서는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교회 옆에서도 집단 감염에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좀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주 연속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근데 예배 보는 모습을 저도 저 뉴스를 통해서 좀 보면요. 이게 CCTV 같은 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마스크를 안 하고 저 예배를 하시고 또 이렇게 막 촘촘히 앉아 있고 이래요. 예배 뭐 상황상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한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소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미자립 교회도 많고 또 이제 헌금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 온라인 예배를 하고 싶어도 그걸 봐야 되는 교인들이 너무 고령자들이 많아요.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이 여러 방향에 이제 조금만 더 참고 함께 좀 견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가 두 자릿수로 이제 좀 확진자가 좀 줄고 뭐 이래서 좀 어떤 안심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자꾸 이런 데서 집단 감염자가 나오니까 걱정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계속 우리가 손 씻으세요, 마스크 쓰세요, 밀접 접촉 차단하세요, 집회하지 마세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면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 이건 정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지침들인데 함께 따라 주셔야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959 콜센터에서 확진된 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천에 있는 모 교회의 신도예요. 예배 참석을 하면서 감염이 됐어요. 이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사회망을 타고 퍼진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던 국민 안전 수칙이 이제는 세계인들의 안전 수칙이 됐거든요. 마스크 꼭 하시는 거, 또 그다음에 손 자주 씻고 30초 이상 씻으시는 거, 소매 기침하시는 거,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는 거 실천하신다면 그게 바로 끝날 때가 바로 임박했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서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콜센터 집단 감염 있었잖아요. 근데 감사 나온다고 콜센터에 부랴부랴 마스크 나눠주고 부랴부랴 이렇게 또 떨어져 앉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이거는 아웅에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 생명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이건 특별히 기업이라든지 어떤 집단의 리더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엄격하게 지키시기를 권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강요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요, 사람들이 설마 우리 회사가 있거든요. 코로나19는 설마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학이니까 손 씻기 마스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저 알았어요. 그동안에 저 뉴스에서는 대형 교회들만 막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그만 소형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난 주만 경기도가 조사한 게 경기도에서 이 오프라인 실제 집회를 강행한 곳이 2,600여 곳입니다. 글쎄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말처럼 안 따라주는 거죠. 근데 뭐 그 경기도에서 조사한 게 뭐냐면 경기도에 있는 교회만 6,37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예배를 한 곳이 이제 2,000곳이 넘는 거기 때문에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현상 오늘 저희가 5가지로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에 선거에 뭐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은 가운데 오늘은 또 웬 바람이 또 와요.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한 강풍이 몰아칠 수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